예, 재무부동산과 통계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5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약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 4주차에는 많은 부분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의 표와 그래프 표현 중에 이제 줄기 잎 그림을 하고 그리고 교차표와 삼포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갔었죠. 그래서 줄기 잎 그림이라고 하는 거 먼저 생각해 보면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탐색적 자료 분석은 자료를 간단하고 그리기 쉽고 신속하게 요약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분석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표와 그래프 표현 중에 가장 새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또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드린 줄기 잎 그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설명할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탐색적 자료 분석에 포함이 됩니다. 줄기 잎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 집합의 순위와 자료 형태를 동시에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을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의 관측치를 크게 순서로 정렬을 하고요. 주로 이제 적은 거에서 큰 거,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관측치를 10단위의 숫자인 줄기와 1단위의 숫자인 잎으로 구분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첫째 열의 크기 순서로 수직으로 쭉 나열을 하고요. 네 번째, 잎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둘째 열의 크기 순서로 수평으로 이렇게 나열한다. 나열하면 줄기 잎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줄기 잎 그림의 장점은 그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장점은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은 자료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자료를 구간으로 묶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개별 관측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기 잎 그림은 원 자료를 크기 순서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료의 분포 형태를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줄기 잎 그림 그리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줄기 잎 그림에 사용하는 그 잎의 단위는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잎의 단위로 100단위 또는 10단위, 1단위 또는 0.1단위 뭐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줄기 잎 그림에 대해서 이제 또 실제로 줄기 잎 그림을 한번 그려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중간시험 기출문제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줄기 잎 그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 자료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료의 분포 형태도 한꺼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좀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것이니까 한번 시험 준비하실 겸 한번 정말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차표와 삼포도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먼저 교차표는 그 두 변수에 관한 자료를 요약해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직접 나타내 보여주지는 않지만 좀 직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런 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차표 그리는 것도 이제 해봤고요. 교차표의 맨 오른쪽 열과 맨 마지막 행은 품질 등급과 음식값의 도수 분포를 보여주는 거, 이것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행백분율과 열백분율을 또 구해봤었죠. 행백분율은 하나의 행의 합계를 100%로 두고 구한 백분율을 의미하고요. 열백분율은 하나의 열의 합계를 100%로 두고 구한 백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백분율 그리고 열백분율을 통해서도 이제 또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좀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차표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광범위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모두 정량적이거나 또는 정성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량적인 변수를 활용을 할 때는 이제 계급이 되는 구간을 먼저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MS 엑셀에서는 교차표를 제공하는 그 정도인데요. 다른 통계 프로그램, 뭐 SPSS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이제 교차 분석이라는 것까지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교차표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계급 구간별로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가설 검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 교차표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MS 엑셀로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거 실습하는 거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포도와 추세선이 있었죠. 그래서 삼포도는 두 정량적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추세선은 그 정량적 변수의 관련성을 근사적으로 나타내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포도의 점들하고 그다음에 추세선의 형태,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두 변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삼포도의 점들하고 추세선의 형태가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 정량적 변수 간의 전체적인 관계가 플러스의 관계,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삼포도의 점들과 추세선의 형태가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두 변수가 음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그 삼포도의 점들하고 추세선의 형태가 수평선이거나 수직선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 변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또는 명확한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포도와 추세선은 이제 말 그대로 두 정량적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데 두 정량적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짧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표를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그 표나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막 그래프의 어떤 그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또는 교차표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 찾아내는데 좀 저기 막 시간을 많이 들였었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또는 뭐 우리가 그냥 어, 뭐 정의를 갖다가 생각할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술 통계학 부분 중에 중요한 또 하나 정량적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올려놓고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강의안입니다. 그리고 29쪽 이제 정량적 측정이 29쪽에 있습니다. 자, 표하고 그래프는 그 자료 분포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떤 그 자료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자료의 분포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하나의 요약된 수치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럴 때 자료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수치적 표현이다. 이런 정량적 측정을 수치적 표현이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변수를 포함하는 자료는 변수 각각에 대해 동일한 수치 척도를 계산하여 자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변수들 사이의 관계도 수치로다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는 정량적 측정, 즉 자료 분포의 특성을 요약하는 척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위치 그리고 산포도는 이제 흩어진 정도 뭐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산포도는 이제 분산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 그리고 관련성을 측정하는 그런 척도들을 여기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먼저 위치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척도 그러면은 상대적인 위치를 갖다가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는 건데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소위 얘기하는 그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 위주로 이제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평균을 가지고 보는데요. 자, 평균이라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의 개념에 그 산술평균 말고 또 뭐 기하평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평균의 개념은 산술평균이라서 뭐 arithmetic mean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평균을 mean 또는 average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뭐 쉽게 아시죠? 그래서 자료에 속한 모든 관측치의 값들을 합하고 그리고 이를 관측치의 수로 나누어서 얻은 값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자료의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의 중심 위치를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그 자료를 그 대표할 수 있는 값이다. 대표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료의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척도 뭐 평균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 경향치, 집중 경향치 또는 뭐 요약 특성치, 뭐 대표값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표본의 평균은 X바라고 표기를 한다고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말 자료가 모집단이다라고 하면 그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몰 n 개의 관측치, 그래서 스몰 n 개 그러면 여기 스몰 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n 그러면 이제 넘버 앞자 거죠. 그래서 좀막그 개수, 넘버 그거 앞자 따가지고 n이라고 하는데 n을 그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나타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스몰 n이라고 썼죠. 소문자 n이라고 썼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표본의 평균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스몰 n 개의 그럴 때 그 스몰 n은 그것만 봐도 표본에 속한 관측치의 숫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약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스몰 n 개의 관측치, 즉 첫 번째 관측치 그리고 두 번째 관측치, 그래서 스몰 n 번째 관측치까지 이걸 이제 x1, x2 뭐 점점점 x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1은 첫 번째 관측치, x2는 두 번째 관측치, 그리고 스몰 n은 스몰 n 번째 관측치. 이렇게 이루어진 표본의 표본이라는 자료의 평균, 줄여서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바라고 표현하고요. x바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 x1부터 두 번째 관측치 x2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측치 스몰 n 스몰 n 번째 관측치까지 전부 다 더하고요. 그리고 관측치의 숫자, 관측치의 개수 스몰 n 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관측치 x1서부터 스몰 n 번째 관측치 xn까지 몽땅 다 합하세요. 가 분자죠. 그래서 분자를 이렇게 다시 바꿔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기호를 서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그 그리스 문자로는 저기 뭐 시그마라고 또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그마라고 좀 표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요. 이렇게 그냥 합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는 서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메이션 xi 해놨으니까 xi를 합치라라는 소리고요. 근데 여기 i가 1서부터 스몰 n 번째까지. 그러니까 1은 2를 갖다 여기다 넣으면 x1이 되는 거고요. 2를 넣으면 x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냐면은 마지막 스몰 n 번째 관측치 xn까지 다 더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첨자로 i는 1이라고 i는 1서부터 위 첨자 스몰 n 번째까지 xi를 몽땅 다 합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고요. 분모는 뭐 여전히 스몰 n개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좀 간략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호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하다 보면 이렇게 단축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수학에서도 이제 수식에서도 그런 기호들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여기 이제 표본이 있습니다. 뭐 어떤 표본 자료가 있냐면 5개의 대학 강좌 표본이 있고요. 그 강좌마다 학생 수를 갖다가 기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좌는 학생 수가 46명이고 두 번째 강좌는 54명, 세 번째 강좌 42명, 네 번째 강좌 46명, 다섯 번째 강좌 32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5강좌의 평균 학생 수 뭐 이런 것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개의 그 관측치가 있으니까 x1서부터 x5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x1은 46, x2는 54, x3는 42, x4는 46, x5는 3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을 갖다 계산한다라고 하면 x1서부터 여기는 x5까지 있으니까 그걸 더하고요. 그리고 5개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46서부터 32까지 몽땅 더해주고 오르다 나눠주면은 44명이라고 하는 평균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표본 강좌의 평균 학생 수는 44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평균 쉽게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뒤에도 계속
저기 막 예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니까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재무부동산학과 졸업생 12명의 대졸 취임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인데요. 첫 번째 졸업생은 2,850만 원, 이게 이제 졸업하고 처음 받은 연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졸업생은 2,950만 원 해가지고 12번째 졸업생은 2,880만 원, 이게 이제 대졸 취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2명 졸업생의 대졸 초임 평균은 얼마일까라고 하는 표본이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은 첫 번째 관측치 X1서부터, 여기서 X1은 2,8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X2는 2,950만 원이 되는 거고, X12가 2,880만 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부터 12번째 관측치 X1부터 X12까지 몽땅 다 더하고 12개, 표본에 속한 관측체의 숫자가 12개니까 그걸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2,854부터 2,880 마지막 2,880까지 다 더하고 12로 나눠주면은 2,940만 원이라고 하는 졸업생 12명의 평균 대졸 초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모평균이에요. 그래서 모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라지 n개 해가지고 모집단에 속한 관측체 수는 스몰 n이 아니라 라지 n으로, 즉 대문자 n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약속이니까 그냥 스몰 n, 라지 n 뭐 이 통계와 관련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스몰 n이 나오면 그 순간 표본을 의미하는구나. 자료가 표본이구나. 그 다음에 라지 n으로 나오면 자료가 모집단인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라지 n개의 관측치, 첫 번째 관측치 X1, 두 번째 관측치 X2, 그리고 마지막 라지 n번째 관측치 X 라지 n으로 이루어진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그리고 모평균은 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평균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관측체 X1서부터 라지 n번째 관측체 XN까지 더하고 그리고 나서 모집단에 속한 관측체 수 라지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걸 좀 축약해가지고 서메이션 기호 이용하면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xi를 몽땅 더 합하고 그리고 나서 라지 n개로 나눠주시면 이게 이제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구하는 산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위치를 나타내 주는 척도가 이제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앙값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했던 평균과 마찬가지로 중심 경향치 또는 뭐 집중 경향치 또는 요약 특성치 또는 대표값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영어로 미디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디언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안 쓰는데요. 한때 이제 그 치약, 그 메디안이라는 치약이 있었죠. 그때 그 메디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미디언이라고 하는 거 중앙값이라고 하고 또 중앙치라고 하기도 하고 중위값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선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중앙치 중위값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미디언이니까 영어 약자를 쓰면 M이라고 쓰면 참 좋을 텐데요. 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중앙값은 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느냐 뭐 그렇지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라지 M에다가 라지 M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앞에 했던 그 평균을 민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약자 따면 라지 M으로 다 이제 따야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최빈값은 영어로 또 모드예요. 그래서 그것도 약자 따면 또 M으로 라지 M으로 써야 되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중앙값은 그냥 제가 MD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MD라고 쓰는 거 요거는 사실은 뭐 전 세계적인 약속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충 뭐 미디언, 여기서 미디언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앙값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를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크기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크기 순서로 쭉 나열을 해놨을 때 중앙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의 값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자료의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평균
같은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예를 들 때 여기다가 제가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1, 2, 3, 4, 5라고 하는 표본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1, 2, 3, 4, 5 크기 순서로 쭉 나열이 돼 있죠, 이미.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거 뭐가 중간에 위치할까요? 3이 중간에 위치하죠. 그래서 그거 다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관측체 숫자가 홀수계일 때는 정중앙에 중간에 하나밖에 하나의 관측체만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중앙치를 갖다가 중앙값을 갖다 구할 수 있는데요. 짝수계이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1, 2, 3, 4, 5, 6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값이 뭐지? 네,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3하고 4? 그러면 뭐 평균 내볼까? 3.5?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측체 수가 홀수계이면 그때는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고요. 관측체 수가 짝수이면 일반적으로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으로다가 중앙값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스몰 n개의 관측체, 스몰 n개니까 표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몰 n개의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쭉 나열해 놨을 때 중앙값 MD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 밑에 이렇게 이제 산식을 해놨어요. 맨 끝에 있는 거, 요 n은 2n-1 하고 n이 홀수계이다, 홀수이다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자, 예, n, 해놨는데요. 자, 요거 먼저 볼까요? 요거 볼까요? n은 2n-1.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m, 2n-1 할 때 m은 양의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이다 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뺐습니다. 뭐 그냥 넣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자, m이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니까 1서부터 가는 거죠. 1, 2, 3, 4, 5, 6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m이 1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2n-1은 뭐가 될까요? 그게 이제 n인데요. 스몰 n인데 몇이 되냐면은 2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1이 됩니다. m이 2라고 하면 2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n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몰 n이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m이 3이라고 하면 2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스몰 n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n은 2n-1 하고 m은 양의 정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스몰 n이 뭐가 되냐면은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써놓으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스몰 n이 홀수이다라고 하는 걸 그냥 수식으로 표현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중앙값 x 2분의 n 플러스 1 해가지고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 그게 바로 중앙값이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1, 2, 3, 4, 5 같으면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스몰 n이 5개라는 거죠. 그럼 5 더하기 1, 6이고요. 그놈을 2로다 나누면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 1, 2, 3, 4, 5 중에 중앙값은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 3이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n이 2m과 같을 때, 스몰 n이 2m과 같을 때, 그리고 m은 여전히 여기서도 자연수, 양의 정수입니다. 그러면은 스몰 n이 짝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m이 자연수니까 m이 1이면 스몰 n은 2가 되는 거죠. m이 2면 스몰 n은 4가 되는 거예요. 2, 4, 6, 8, 10 이렇게 쭉 나가니까 스몰 n이 짝수다라고 하는 걸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잘 모르면 이거 굉장히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다. 자, 그럴 때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x 2분의 n 그러면 요 값입니다. 요 값 x 2분의 n 안 잡히네요. x 2분의 n 요거는 자 아까 1, 2, 3, 4, 5, 6 그러면은 6개가 있어요. 관측치가 6개가 스몰 n이 6이죠. 6이죠. 그러면 n을 2로 다 나누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x3 세 번째 위치한 관측치가 되고요. x 2분의 n 플러스 1은
이거 좀막 2분의 n이 3이었으니까 n이 6이고 2분의 n이 3이니까 더하기 1 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관측치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측치, 네 번째 관측치 더하고 2로 다 나눠준 거. 결국 세 번째 관측치와 네 번째 관측치 x3와 x4의 평균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 아까 얘기한 거 관측치의 수가 홀수개이면 그때는 중앙값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값이다. 어떻게 구하느냐? x 2분의 n 플러스 1 해가지고 구하면 된다. 관측재수가 짝수계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이다. 그래서 x 2분의 n 더하기 x 2분의 n 더하기 1. 그러니까 요 2분의 n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 그리고 2분의 n 더하기 1번째 위치한 관측치의 평균이 바로 죄송합니다. 모기가 날아다녀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갔는데요. 자, 그게 이제 중앙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표 2-14에 5개 강좌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걸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32, 42, 46, 46, 54 이렇게 되고요. 요건 자료의 자료에 속한 관측체 수가 5개, 홀수죠. 홀수개니까 중앙값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 5개니까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값 해가지고 46이 이게 중앙값이구나 라고 하는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 2-15에는 그 표 2-15에는 졸업생 12명의 대졸 초임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름차순을 먼저 정렬을 하고요. 최소값 2,710만 원에서 최대값 3,325만 원 쭉 크기 순서로 쭉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자료의 수가 12개입니다. 짝수개죠. 그러니까 중앙값은 중간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다. 그래서 x 2분의 12, 여섯 번째 위치한 관측치 x6가 되는 거고요. x 2분의 12 더하기 1, 그러면 일곱 번째 위치한 관측치 x7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평균, 여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니까 2,890만 원이 여섯 번째 관측치고요. 일곱 번째 관측치는 2,9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평균 내면 2,905만 원, 이게 중앙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중심 위치를 측정한다. 측정하는 척도 뭘 많이 쓰느냐? 당연히 평균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평균은 특별히 적거나 또는 특별히 큰 값, 이런 그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중앙값을 한꺼번에 같이 써놓는 게 훨씬 더 정말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작거나 특별히 큰 값을 그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이상치라고 얘기하고 뭐 특이값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웃라이어 뭐 이런 그 표현을 누가 쓴다 그러면 특이값, 특이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아까 1, 2, 3, 4, 5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1, 2, 3, 4, 5 평균을 내면 평균도 3이에요. 그리고 중앙값도 3이죠. 근데 1, 2, 3, 4, 1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가 5개 관측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2, 3, 4, 100이다. 이게 표본이에요. 그러면 표본 평균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00을 5로 다 나눠준 거죠. 22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앙값은 1, 2, 3, 4, 100이니까 여전히 5개 중에 세 번째 위치한 값 1, 2,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1, 2, 3, 4, 100이어도 중앙값은 여전히 3이 되는 거예요. 자, 1, 2, 3, 4, 100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때 100이라는 놈, 100이라는 관측치 이상한 놈이죠. 그 아웃라이어, 이상치, 특이값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2, 3, 4, 100이 있을 때 평균은 22고 중앙값은 3이에요. 평균 22는 1, 2, 3, 4라고 하는 관측치하고도 4개의 관측치하고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100이라고 하는 관측치하고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앙값 3은 1, 2, 3, 4 그 가까이에 있죠. 그리고 100이라는 거 하나에 대해서 특이값 하나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값 정말 이렇다라고 하면 중앙값이 오히려 이 자료 1, 2, 3, 4, 100이라고 하는 관측치로 구성된 자료를 훨씬 더 잘 대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특이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평균만 이렇게 중심 경향치 또는 대표값으로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그 지표로 사용하지 말고 중앙값도 함께 기록을 해두면
그 기술을 해두면은 독자들이 봐도 이게 이 자료가 뭐 어떤 한쪽에 편제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오른쪽 꼬리 분포나 왼쪽 꼬리 분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이값이 존재하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그 특이값 아웃라이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평균도 기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앙값도 한꺼번에 기술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최빈값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29분, 30분이 다 돼가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